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형의 처형가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형가는 여러분 향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향가의 특징 먼저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죠. 뭐 제막매가를 공부했거나 찬 기파랑가라는 작품을 공부했던 친구들, 19체 향가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19체 향가를 먼저 공부했던 친구들은 향가가 뭔지 기본적으로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형가를 통해서 향가를 먼저 공부하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쌤 이번 시간에 향가의 기본적인 특징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형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윙 프린트에서는 요거 먼저 보시는 겁니다. 향가의 특징. 주된 작가 및 향유충. 향유는 즐긴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지었고 누가 주로 즐겼냐 이런 얘기지. 누가 주로 지었고 즐겼냐? 네, 신라 귀족들이 주로 짓고 즐겼습니다. 신라 귀족이라고 하면 우리 향가의 주된 작가와 향유층이 스님들 그리고 화랑들이었어요. 이 신라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왕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왕가의 자제분들이 스님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아주 그 지식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향가의 주된 작가와 향유층이 됐었고요. 또 화랑이라 그러면 그 신라 시대 가장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학생 집단이었던 거잖아요. 지식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또 역시 이 화랑들이 이 향가를 많이 창작을 하고 즐겼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자, 향가 전에 여러분 고대 가요가 있었죠. 이 고대 가요를 보면 이 고대 가요가 원시 종합 예술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시 종합 예술, 다시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의 굿인 거지. 이런 것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야기와 노래가 분화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노래가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고대 가요가 전해지고 있었단 말이죠. 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가도 여전히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로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향가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 요거 되게 중요하겠죠? 별표를 5개 하고 가십니다. 뭐로 표기되었느냐? 여러분, 우리 문자는 언제 나와요? 우리 문자는 조선시대에 가서야 나오잖아요. 그 전까진 뭐밖에 없었어? 네, 중국에서 우리가 배워온 한자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대 가요는 뭐로 기록이 됐어? 고대 가요는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자로 번역돼서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가요의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한역 시가예요. 한자로 번역돼서 전해지는 시가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가, 신라의 노래, 이제 신라로 넘어왔어. 신라의 향가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무엇으로 기록이 됐을까? 했더니 향찰로 기록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향찰이 뭐냐? 역시 한자라는 문자는 가지고 왔었을 텐데 고대가요랑 좀 달라. 고대가요는 중국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중국 방식으로 쓴 거지. 그랬는데 이 향찰은요. 이 신라인들만 해도 벌써 굉장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문화의식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비록 문자를 만들지 못해서 남의 나라에서 문자를 빌려오기는 했지만 그걸 너네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 중국의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겠어. 그냥 우리의 말 그대로를 그냥 문자만 빌려와서 적을 거야. 라고 결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향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향찰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기 수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향찰은요, 선생님 여기 적어놨죠? 한자에 음과 후는 뜻이라는 뜻이죠? 네, 음과 뜻을 빌려오기는 하되 우리 문장 전체를, 다시 말해 우리 문장의 구조 그대로 우리 문장 안에는 조사랑 어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조사나 어미까지 모두 기록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향찰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가끔씩 얘 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 예를 처형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본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이 있는 거야. 도를
던지다.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를 한자로 그대로 기록한다 그러면 뭐 문장의 순서도 우리 문장이랑 좀 다르고 그리고 한자에는 뭐 조사나 어미 같은 게 없잖아. 그래서 한자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향찰 표기는 그렇게 적지 않았던 거지. 어떻게 또 적었냐면 우리 문장의 구조 그대로 우리 문장의 문장 성분의 순서 그대로 적어 내려가면서 조사나 어미까지 한자의 의미나 혼을 빌려와서 표기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석, 을, 투, 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다 적어볼게. 돌석자야, 새을자고, 던질 투자, 마늘 다자야. 요 한자들을 빌려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문장 순서 말고 우리 문장 순서, 우리의 말 그대로 순서 그대로 돌을 던지다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자를 빌려와서 우리 문장의 순서 그대로 적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었다고 여러분? 자, 선생님이 요거 보여줄게요.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돌석자에서는 돌을 가지고 와. 그런데 새 을자에서는 새를 안 가져오고 을을 빌려가지고 오는 거지. 다시 말해 음을 빌려가지고 오는 거죠. 보이시죠? 그리고 던지다를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던질 투자에서는 던지를 가지고 와. 그랬는데 던지다의 다라는 종결 어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늘 다자의 다. 요 음을 빌려가지고 오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향찰 표기는 대부분 우리 실질 형태소들 있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들은 한자의 뜻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형식 형태소들,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을 빌려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100%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충 규칙을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기하는 게 뭐다? 향찰 표기다. 아, 우리의 문장 순서 그대로 조사나 어미까지 다 모두 다 우리 문장 전체를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와서 적었던 표기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갑시다 여러분. 그 다음 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세 가지의 형식이 있었어요.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사구체는 4줄짜리, 팔구체 8줄짜리, 십구체 10줄짜리.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지. 십구체가 있었는데 요 세 가지 형식 중에서는 가장 완성된 형식을 우리가 십구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십구체의 중요한 이유가 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줄, 네 줄, 두 줄로 의미단락이 나눠져서 세 개의 의미단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구제와 십구제를 낙구라고 부르는데 이 낙구 첫머리에 항상 뭘 써줬다? 감탄사를 써줬더라. 그런데 이게 무엇에 영향을 끼쳤다? 네, 고려 말년부터 등장하는 우리 고전 시가의 가장 많은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완성도가 가장 높은 그런 시조 갈래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십구제 한가의 형식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처형가는 여러분 팔구제 한가예요. 그래서 여기 아직 십구제 한가의 특징이 드러나진 않았고요. 팔구제 한가다, 십구제 처형가는 라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향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향가의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네 개가 쪼르륵 나올 수 있어야 돼. 특히 십구제향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조랑 영향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십구제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향가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처형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형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줄짜리 향가입니다. 누가 지었냐? 처형이 지었어요. 처형이.
처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나 화랑은 아니었어. 처형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작가가. 네, 그렇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처형의 노래인 거지. 처형이 부른 노래인 거지. 성격을 보면 주술적이라고 쌤 적어놨습니다. 주술이 뭐냐? 주술이 뭔가요? 하면 여러분 주는 어떻게 쓰냐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 이게 주술의 주자야. 이 뭐냐면 이 입이 말이야. 입이 형 노릇을 해. 입이 최고다 그 얘기인 거지.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문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 뭐 아브라타 카브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입으로 어떤 말을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신에게 하는 거죠. 신에게 하는 주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입으로 뭔가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 우리가 주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신에게 주로 하는 그런 주문들을 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가라는 건 여러분 무당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용가 속에 있는 처용을 아마 무당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주술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주문을 반복 외워가지고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노래를 우리가 주술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무가는 뭐라고 여러분? 무당이 부르는 노래를 무가라고 이야기한다. 처용이 아마 무당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가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주제는 뭐냐? 아내를 보면 역신은 여러분 이제 돌림병, 전염병의 신을 말해요. 오, 제일 무섭죠. 전염병의 신을 관용을 베풀어 물러나게 한 것이 주제다. 자, 태도가 나와. 여기 이 작품 속의 화자의 태도는 뭘 거다? 주제를 보니까 관용을 베푸는 거구나. 관용이 뭐다 여러분? 아주 넓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죠.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런 태도를 베풀어서 결국은 그 전염병의 신이 아내를 침범해 있었는데 그걸 물러나게 했다. 물리치게 한 노래다라는 게 주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 처형가는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신라향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 향가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완성된 형식은 뭐였다? 여러분 십구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시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형식이 사구체가 신라의 초창기에 있었다가 중반으로 가면 팔구체가 나오고 신라의 후반으로 갔을 때 십구체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기별로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십구체가 뭐다? 가장 완성된 형식이다. 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처형가라는 팔구체 향가가 신라의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향가의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현재 전해지는 바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다시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라는 이 형식이 시간 순서대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좀 기억해 놓고 가라. 그냥 뒤죽박죽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 십구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문학 형식을 갖춘 것으로 우리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죠? 계속 가십시다. 자, 그리고 이 처용가는요. 향가 해독의 시금석 역할을 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향가 해독이.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신라인들은 분명히 이 향가를 지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야. 뭐를? 우리가 우리 문장 전체를 향찰 표기할 건데 어떤 거는 우리 뜻을 가지고 오자. 중국의 뜻을 가지고 오고 중국 한자에 어떤 거는 음을 가지고 오자 이런 원칙이 있었고 이 원칙이 있다 보면 항상 예외가 있잖아. 그러면 예외 조항은 어떻게 한자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자 이런 원칙들을 다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신라가 망했잖아. 신라가 망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죠.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흘러간 거야.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된 거죠. 일제강점기
이럴 때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이 향가를 해독을 하려고 향가라는 우리 너무 소중한 문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해독을 하려고 이게 지금 노래가 이제 전해지고 있었어. 여기는 지금 쌤이 안 적었지만 삼국유사에 14수가 있고 균여전에 11수 해가지고 총 25수의 향가가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펼쳐놓고 이게 노래의 내용이 도대체 뭐야? 어떤 특징이 있지? 이런 거를 막 연구를 하려고 그랬던 거지. 연구하려고 하면 이게 해독이 돼야 되잖아. 문자가 있는데, 한자가 있는데, 중국의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은 거지.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막 엄청 독해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던 거야. 그런데 정말 외계에 온 거지. 해독을 못하고 있다가 와 일제강점기 때 양주동 박사, 김한진 박사라는 천재 박사들이 나타나신 거죠. 엄청 연구를 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아주 귀한 향가라는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는 중인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나침반이 되어졌던 작품이 바로 뭐다? 네, 처연가라는 작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느냐? 자, 이게 이렇게 가능해진 거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어. 향가 처연가가 그 중에 6구절이 고려가요 처연가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려가요 처연가는 여러분 고려가요는요 한글 표기야. 고려시대 때 나왔는데 처음에는 구전이 됐어. 다시 말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이 창제가 된 다음에 한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얘는 향찰 표기 처연가야.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 한글 표기 고려 가요 처연가가 있었다는 거지. 이게 발견이 돼 나중에 고려가요 처연가가. 한글로 표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한자어들이랑 요 한글 표기랑 막 맞춰본 거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원칙이 보인 거죠. 원칙이 보이면서 신라의 이 스님이나 화랑들이 한자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꼭 우리 문장을 기록을 했었구나 라는 원칙이 내 처연가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야 대단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향찰표기의 기본 원리를 찾아내게 되는 과정에 처연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아주 묘하고 신기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들에게 향가 작품들이 한글로 표기가 되어가지고 또 현대어로 번역돼서 아주 잘 전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했던 것이 처연가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됐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고려가요 처연가가 있는데 그것의 모태가 되었다.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향찰 표기됐던 그 처연가의 노래 구절들이 계속 민간에 전해지다가 고려가요의 처연가로도 만들어졌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작품 구성을 보시면요. 8줄짜리는요. 향가 8, 9, 7은 8줄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4개, 4개, 4 플러스 4, 2단의 구성을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개는 뭐냐? 화자가 본 현장 상황이야. 이 화자가 누구? 처용이야. 처용이 현장의 상황을 봤어. 역신이 침범한 거야. 전염병의 신이 아내를 침범했어. 아내를 역신이 침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1구부터 4구까지입니다. 그리고 5구부터 8구까지 뒤쪽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입장과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주된 화자의 태도가 뭐다? 관용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해제 읽어봅시다.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사기 아니고요. 가끔씩 선택지 이런 게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주의하고 가세요. 삼국사기 아니고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팔구체 향가고, 현존하는 신라 향가 중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이런 뜻이지. 현존은 현재 전해지는 신라 향가 중의 마지막 작품. 또 구지가에서 해가로 이어지는 주술시가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 여러분, 주술시가 뭐라 그랬어요? 주술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입으로 어떤 주문을 신에게 계속 읊어가지고 반복을 해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런 주술시가가 고대의 구지가에 있었는데, 그 구지가로부터 연결고리를 타고 있는 작품이 바로 뭐구나? 차용가구나. 이것도 반복해서 노래함으로써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술요구나라는 얘기인 거고요. 고려가요 처용과의 모태가 됐다. 이게 문학사적인 의의야라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앞에서 말씀드렸죠. 넘어가고요. 마지막 봅시다. 처용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역신을 보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춤을 추었더니 역신이 크게 간복하여 용서를 빌고 이후로는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신라의 처형가가 어떻게 해서 고려가요까지 넘어올 수 있었냐. 이게 우리나라 세시풍속으로 전승이 되어 왔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절이 되잖아. 명절이 되면 이게 뭘 물리쳤다고 여러분? 전염병을 물리쳤다고. 그런데 옛날에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뭐 백신도 없고 약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한 마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쫙 마을을 도는 거지. 그래서 마을에 막 거의 전멸이 되기도 하고 다 몰살되기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 뭐 한 3분의 2가 죽어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웠던 거지. 이 전염병을 그런데 물리치는 노래가 뭐였다고? 이런 주술적인 노래가 처형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시대의 그 처형가가 계속 살아남았다고요. 고려에 살아남아서 고려가요 처형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노래가 사라졌을까?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이 없었을까? 있었어. 그러니까 어때? 조선시대에도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선생님 보니까 대한제국 말엽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도 요 세시풍속이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대문에 이렇게 처용의 초상화를, 처용의 코가 되게 크던데 아무튼 처용의 초상화를 딱 붙이는 거야. 종이에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 역신이 뭐라 그랬다고 여러분?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접근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물러났단 말이야. 처용에게.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거 다 붙이는 거지. 야, 이게 처용의 얼굴이야. 너 우리 집 오지 마. 이걸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물리치는? 전염병의 신을 물리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 자, 단어 보고 가십니다. 요게 축자야. 쫓출축. 사는 사악할 사자. 사악한 것.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귀신이나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쳐 내쫓는 것을 뭐라 그런다? 축사의 노래다. 혹은 비슷한 말, 귀신, 신자 써서 축신의 노래다. 귀신을 쫓아내는 노래다. 이렇게 하거나 다시 한자성으로 벽사진경. 자, 요거 벽도요. 쫓아낼 벽이에요. 사는 뭐라 그랬어? 사악할 사자라 그랬어. 그러면 사악한 것을 쫓아내고 나올 진짜죠. 나오게 해. 경사스러운 것, 좋은 것. 경사스러운 것을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벽사진경의 노래라고 이야기한다. 처형가는 벽사진경의 노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벽사진경 다시 뭐라고? 쫓아내 무엇을 사악한 것을, 맞아들여 무엇을 경사스러운 것을. 벽사진경, 축신, 축사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뭐다? 처형가다. 언제까지? 대한제국 말엽까지 이 세시풍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 노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노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형이 지었어요. 처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왕의 아들이었대. 이
어떤 임금이더라? 이 배경설화에 의하자면 그 임금이 바닷가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지. 근데 막 안개가 끼고 막 어머 기후가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게 웬일이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 용왕이 노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임금이 아주 정성스럽게 거기서 용왕을 위한 이렇게 상을 제사를 차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용왕이 뚝 나타난 거야.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아주 그냥 정성이 참 갸륵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베풀어줘서 참 고맙다.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너 내 부탁 좀 하나 들어줘. 내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말이야. 이게 인간 세계에 넘어가고 싶어요. 아, 우리나라 그 신화들 보면 인간 세계에 내려오고 싶어하는 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당군 아버지도 그랬잖아. 당군의 아버지도 막 이 하늘에 있다가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고 싶었잖아. 그것처럼 처형. 인간 세상에 넘어가고 싶어해. 야, 네가 좀 데려다가 세상도 구경시켜주고 좀 부려먹고 뭐 이래도 돼. 좀 데려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초영을 데리고 왔어요. 신라의 왕이. 네, 봤더니 초영이 그러면 여러분 용왕의 아들이니까 막 이 초능력 좀 있지 않았을까? 그죠? 초능력 있었을 것 같죠? 이게 막 정치를 너무 잘하고 막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고 막 이랬겠지. 그래갖고 왕이 엄청 귀하게 신하로 여겼어요. 귀한 신하로 여기고 당대의 신라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줬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둘이 너무너무 잘 살아서 금슬이 막 전 나라에 다 소문이 나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시샘을 한 전염병의 신이 있었던 거야. 역신이. 어느 날 변장을 해. 누구로 변장했다고 그럴까? 누구로? 요즘에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가 누구야? 누구죠? 차우, 뭐 그런 사람? 그런 이렇게 아주 꽃미남으로 이렇게 변장을 한 거지. 이렇게 딱 변신을 해가지고, 이 처형의 아내가 자고 있었고, 처형은 밤 늦도록 이렇게 좀 정사도 보고, 정치도 좀 하고, 그리고 놀았어. 놀다가 늦게 안 들어온 거죠, 집에. 근데 아내는 잠이 들어있고, 그런데 아내의 이부자리 속으로 몰래 그 꽃미남의 형상을 하고 들어간 거죠.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채영이 좀 놀다가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딱 방문을 열었는데 아내만 혼자 자고 있어야 되는 그 이부자리에 다리가 네 개가 보이는 거야. 다리가 네 개가 보였다는 건 이부자리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지 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동침하고 있는 장면을 그런 간통 현장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격한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되지?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어? 불륜의 현장을 목격했어. 어떻게 해? 칼부림이 나야지 막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아내도 죽이고 뭐 너 죽자 나 죽자 막 이러고 난리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런데 처용이 문을 싹 조용히 닫아. 그리고 물러나오면서 노래를 지어서 춤을 추고 물러나오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차영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차영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물러나오자 역신이 감동한 거야. 그래갖고 따라 나와요. 뭐에 감동한 거야, 여러분? 역시는 이걸 예상했을 거야, 아마도. 어떤 예상을 했냐면, 막 칼부림 나는 걸 예상을 한 거지. 그래갖고 막 아내를 죽이고, 처용이. 너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딱 죽이고, 막 이 역신이랑 한바탕 결투가 벌어지고, 그러면 막 역신이 나중에 막 꽃미남으로 막 엄청난 막 이런 초능력의 도술의 대결이 됐겠지.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탁 이렇게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 처형 너 별 수 없네. 자 봐라 네 아내 죽었다. 나 사실은 너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는데 너 나 시험에 말려들었구나. 이러면서 까까까까 웃으면서 사라질 이런 그림을 다 그리고 역신이 침범한 거지. 그랬는데 처형이 여러분 용서한 거야 그 장면을. 응. 그 아내와 동침하고 있는 그 남자를 용서했을 뿐더러 자기를 배신한 아내를 용서한 거죠. 용서하고 그냥 체념하고 물러나오더라는 거야. 그 엄청난 그 용서 너무 대단한 거지. 인간의 경지가 아닌 거지. 그 역신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sorry. 사실은 나 니네 아내가 간통 장면 이거 아니야. 불륜 장면 아니고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거야. 네 아내는 몰라.
내가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역시 처형 너 참 대단해. 감동받았어.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네 뭐 얼굴만 조금 보여도 난 거긴 얼씬도 안 할게. 최고! 이러면서 물러났다는 거죠. 그게 배경설화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노래가 이 노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봅시다.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발, 자 동경을 이제 세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순경은 비읍이야. 제일 먼저 사라지는 그런 우리 수는 밑에 이응을 딱 넣어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확인이 되시네요. 세발 발기달에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자 자리 보곤 여러분 여기 반치음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고어로 적혀져 있는 그런 지금 본문을 여러분이 같이 보고 계신 겁니다. 들어자 자리 보곤 자 반치음 가라리 내 히러라 가랑이가 내 시로구나.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하나가 끊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화자가 발견한 상황이 나왔죠. 객관적인 관찰을 하고 있어. 화자는 누구야? 화자는 처용입니다. 처용이라는 화자가 서울 밝은 달에 자 뭐 나왔어요 여러분? 첫 구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 나왔죠? 펜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나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밝은 달밤이었어. 그죠? 밝은 달밤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어디였다고? 서울이었다고요. 달에 같은 단어 보면 여러분 무슨 표기? 우리 중세국어 문법을 좀 여기서 본다면 연철 표기 확인이 되시죠? 원래 달에 이렇게 쓰여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한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받침이 뒤로 물러나간 거죠. 그런 연철 표기 확인이 되고요. 서울 밝은 달의 시간 공간적 배경 확인하시고요. 밤늦도록 눈이 돌다가 들어왔어. 집에 들어와서 이부자리를 딱 봤더니 가랑이가 넷이었다. 여러분 어떤 표현법 사용이 된 겁니까? 어떤 표현법? 대유법이 사용이 됐죠. 다리는 여러분 신체의 일부분 그 일부분을 가지고 아내와 아내 옆에 잠든 남성 이 두 사람을 대표하는 비유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비유를 뭐라 그런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대유법이 쓰였고요. 아내와 역신의 동침 장면을 다른 애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대상을 비속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한 물건처럼 그렇게 처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느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적 상황 관찰 나왔고요. 중심 내용이 뭐라고? 역신의 침범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 다음 보십니다. 둘은 내 해였고 여러분 정읍사 같은 경우 공부한 친구들 아실 텐데요. 내라는 단어가 나라는 의미도 있고 나의 배우자라는 의미도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내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다리 두 개는 내 것이야. 혹은 내 아내의 것이야. 그런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이거 나머지 두 다리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문. 본디 내 것이지만 내 안에 내 것이지만 아자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꼬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태도 조금 나눕시다. 표면적인 태도와 이면적인 태도를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했어? 내 아내야. 본디 내 아내야. 그렇지만 다른 남성이 뺏어갔네?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뭐. 체념. 포기. 이런 태도가 표면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처형이 어떻게 한 거다 여러분? 용서한 거다. 너무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베푼 거다. 그래서 이면적 태도를 뭐로 해석한다? 관용으로 해석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구절까지 여러분 확인이 되셨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 없어지는 문자들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반치음도 없어졌고 순경음 비읍도 없어졌고 여러분 우리 그 중세의 의 음운 중에 사라진 음운들이 좀 있잖아. 근데 사라진 음운의 순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깐 본다면 순경음 비읍이 제일 먼저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뭐 이런 순서로 없어진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 순서대로 없어지는 음운들도 좀 확인이 되고 연철 표기도 중간중간 확인이 되고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법 여기 하나 더 봅시다. 어찌하겠는가? 표현법 뭐가 쓰였어요? 서리법 쓰였다. 라는 것도 확인이 되시고요. 그냥 어찌하겠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정서 탄식인 거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탄식의 정서를 드러내는 서리법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3번 문제 별표하시고 드러나는 정서가 뭐다? 체념, 슬픔, 관용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가가 향가의 독의 시금석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다? 여기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역시 별표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여기까지 본문 확인됐었고요. 마지막 합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향가와 처형가가 있고 또 한글로 기록된 고려가요 처형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어떤 상황에 대한 두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보자. 고려가요입니다. 신라 서울 밝은 달밤에 새도록 놀다가 돌아와 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 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까지는 향가 처형가랑 동일하구나. 화자 누구구나. 처형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 이상해져, 여러분. 이런 때 처형합이고 보시면 열병신 따위와 횟감이로다. 여러분 여기 화자 누구야, 여러분? 제3자죠. 역신이 침범했어. 역신이 전염병의 신이 침범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가라고 본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 전염병의 신이 들어왔겠지. 처형은 무당이라고 볼 수 있겠지. 처형이 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구술해가지고 그 전염병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무가로도 우리가 처형가를 본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무가라는 차원에서 어떤 제3자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그럴 때 처형아비가 본다면 열병신은 여러분 전염병의 신, 따위야 횟감이야. 횟감은 뭐지? 횟감 뭐 하죠, 여러분? 생선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회치는 거지. 칙칙칙칙칙 점여버리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야 전염병의 신 너는 처형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제3자가 있는 거지. 고려가요에서는. 됐죠? 천금을 줄까 처형아비요. 칠벌을 줄까 처형아비요. 여기까지가 제3자가 계속 노래하는 거야. 처형아비야, 너에게 내가 천금을 줄까? 아니면 칠벌을 줄까? 어떤 금은보화를 너에게 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천금도 칠보도 다 말고 나 천금도 필요 없어. 칠보도 다 필요 없어. 열병신은 나에게 잡아다 주소서. 열병신은 여기까지는 여러분 화자가 처형으로 보여요. 처형이 야 나 천금 칠보 다 필요 없어. 나 열병신 내가 잡아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처형의 목소리가 또 나타나. 그리고 여기 산이나 들이나 산이 먼 곳으로 처형아비를 피해가고 싶다. 요때 또 화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여러분? 열병신으로 바뀌어요. 전염병의 신이 나 도망갈래. 무서워. 뭐 이러는 거지. 고려가요에는 이 축신, 축사의 성격이 훨씬 그 노래 안에 강화되어 있는 거 느낌이 오시죠? 이 신라 향가인 처형가 안에는 노래 자체 안에는 이 축신, 축사의 성격이 별로 없어. 배경설화까지 다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 고려가요 처형가 안에는 그 축신, 축사가 이 안으로 싹 다 들어온 거지. 그래서 열병신이 난 너무 도망가고 싶어. 무서워. 이러고 있는 그 목소리까지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열병 대신에 소망이로다. 요거 제3자. 그러니까 저봐 열병신이 저렇게 도망가고 싶어요. 저게 소망이야. 야 처형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 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고려 가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 뭐다? 갈등의 원인이 비슷해. 뭐야? 역신의 침범이죠. 누군가에게 역신이 들어온 거야. 전염병이.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 고려과의 처형과에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처형을 두려워하는 역신의 심리, 처형아비를 피하고 가고 싶다. 이거 우리 아까 확인했죠. 또 역신을 물리칠 수 있는 위험적인 처형의 힘. 향가의 처형가를 보면은 관용을 베풀고 체념하고 이런 것만 노래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고려가의 처형가에는 처형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이 됐죠.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기도 해. 막 점역, 이 횟감, 뭐 이런 표현들 보면 아주 위험적인 위력이 나타나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향가 처형가의 화자는 처형 자신이지만 고려과의 처형가의 화자는 주로 제일 많이 나온 건 제3자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처형도 있고 또 누구의 목소리도 역신의 목소리도 막 나타나는 화자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고려과의 처형과에서는 역신을 위협하고 저주하는 처형의 모습만 나타날 뿐 향가에서 보이던 관용적인 태도 막 용서하고 그냥 물러나고 뭐 빼앗겼으니까 할 수 없지라는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아주 위력이 센 그런 전염병의 신을 물리치는 정말 신적인 막 초능력 이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고려가요 처형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처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 남아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는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완벽하게 본인이 막 벽을 대고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